안녕하십니까. 네. 전세권 하다 말았죠. 용익물권 중에 전세권 하다 말았습니다. 348페이지. 설 때 강의 좀 보셨나요? 안 보셨죠? 보통 이제 못 봤다고 얘기하시죠. 안 본 거죠. 지금부터 심기일전하셔서 하시면 돼요. 용익물권을 보고 있습니다. 타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고요. 지상권 받고 지역권 받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 전세권이고, 이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전월세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걸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어떤 권리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취득하는지, 존속기한 및 갱신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이 여기까지 왔어요. 특히 존속기간과 갱신과 관련해서 312조와 313조를 정확하게 암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전세권이죠. 다섯 번째,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은 일단 개념 자체가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전세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이죠.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야 전세권자라면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랬고, 주거용 건물 전세권자라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 경우, 전세권자가 예를 들어 임야 전세권자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를 심기는커녕 있던 나무도 잘라버리고 펜션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더라. 이런 경우에 전세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거죠. 전세권자는 분명히 법에서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을 안 한 경우 311조 설정자는, 그 부동산 소유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가 주택 임차인 등과는 달리 용익물권자들은 공통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세권 안에 무엇을 박아놨어요? 309조에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고쳐줍니다. 고장이 나면. 그죠? 그런데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고쳐야 돼요. 그게 309조예요. 그래서 필요비도 전세권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권이 없습니다. 목적물을 사용식하려면 점유해야 되죠. 점유권 인정되고요. 상린관계 적용되고요. 물권적 청구권 인정됩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이거 기본이죠. 이런 게. 전세권의 효력. 그 다음에 조금 까다로운 거. 우리 지상권에서 본 거하고 똑같죠. 갑소유 땅에 을이 토지 전세권을 갖고 있더라. 이 전세권은 재산권이다. 그래서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팔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양도할 수 있다. 또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리고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저당권 설정도. 그리고 이 을은 이 목적물을 전전세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임대가 뭔지는 아실 거고요. 나중에 또 합니다. 전전세가 문제인데. 전전세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전전세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전세는 전대차입니다. 임대차 가서 볼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는 전전세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일단 다르다. 근데 이제 전세권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전전세까지 하면 머리가 깨져요. 그러니까 그냥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때 목적물 소유자인 갑의 동의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 양도 등이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금지하는 특약을 하면 무효였어요. 지상권은. 그런데 전세권은 유효합니다. 양도 금지 특약 유효하다. 지상권과는 달리 전세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볼게요. 전세권자는 타인 부동산의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게 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것도 필연적으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을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세권이라는 용익 물권을, 갑에 대해서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이 전세권과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은 따로 양도를 못 해요. 요놈 갖고 있다가 요놈 가지고서 나중에 요거를 우선 변제 받아야 돼요. 담보 물권의 성격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갑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을은 전세권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임의 경매에 넣어서 자신의 전세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이런 기능도 있다고 그랬어요. 전세권은.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유식하는 용익물권의 기능뿐만 아니라 목적물 경매대가로부터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의 기능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분리양도를 못해요. 따로 못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전세권을 양도하게 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도 양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된 경우에 갑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자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채권자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갑이야. 을한테 돈을 빌렸어. 그런데 며칠 있다가 느닷없이 병이 와서 돈을 갚으래. 기분이 뛸 듯이 기쁠까요? 찜찜할까요? 찜찜하겠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함부로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는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게 되면 전세권 양도도 금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과는 달리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세금 양도. 7번째, 305조 법정지상권은 지상권에서 간단히 어떤 건지 말씀드렸고요. 304조라는 게 있어요. 304조. 304조는 갑소유 땅에 갑이 아니라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 을이 남의 땅에 이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기 위해 이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라든가 토지 임차권을 갖고 있을 때, 갑과 계약을 해서 지상권을 갖고 있거나 또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 그래서 정당하게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을 때 을이 요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이렇게 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때 을은요 건물 소유자, 그죠? 겸 지상권자 또는 토지 임차인 겸 건물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됩니다. 을이 다 같은 놈이에요. 건물 소유자 을, 지상권자 또는 토지 임차인 을, 건물 전세권 설정자 을,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병이 을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게 있을 텐데 나중에 을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병은 전세권에 기초해서 건물을 경매를 넣게 돼요. 건물을. 그리고 건물을 정의 경락을 받았어. 이때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면 안 되죠. 이것도 정에게 넘어가야 돼요. 을이 땅에 대해서 갖고 있던 지상권 또는 토지 임차권도 정에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04조에서는 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 건물 전세권은 을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304조 1항. 304조 1항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셔야 돼요.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 건물을 갖고 있고 그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때 혹 나중에 을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 전세권자는 건물을 경매에 넣을 것이고 그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번엔 정이 갑소유 땅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은 당연히 지상권 또는 임차권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또는 토지 임차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 8번째, 지상권에도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되면
지료 증액, 지료 감액 청구권이 있었죠. 전세권에도 똑같이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있어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목적물 가격의 폭등 또는 폭락으로 기존의 전세금이 너무 저렴 또는 비싸진 경우에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 증감 청구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지료 증감 청구에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세금에는 이 증액 청구만은 제한을 가고 제한. 증액. 감액은 제한이 없는데 증액 청구만은 제한이 있습니다.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해서 증액 청구할 수가 없고 계약을 하거나 증액을 한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재증액 청구할 수 없고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요거는요. 나중에 주택임대차를 가면 똑같은 게 주택임대차에도 있어요. 똑같은 게. 자꾸 헷갈려. 똑같은 거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규정이 똑같다 해서 내용까지 성질까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전세금에는 이렇게 증액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있다. 전세권의 효력에서 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전세권 소멸, 사유 중에 전세권 특유의 소멸사유, 전세권에만 있는 거, 전세권에만 있는 거. 311조 용도에 따라 상식하지 않았을 때 소멸 청구에 의한 소멸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 소멸 통고에 의한 소멸. 이 두 가지가 전세권에만 있는 전세권 특유의 소멸사유입니다. 소멸 청구는 6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소멸 통고는 6달 뒤에 소멸한다 그랬죠. 구별하셔야 돼요. 용도에 따라 상식하지 않았을 때 소멸 청구,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소멸 통고. 두 번째 소멸하면 첫째 317조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과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 플러스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것까지를 동시에 하라고 해놨어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으면서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나중에 계약법 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317조. 뭐하고 뭐가 동시이행 관계인가 기억하세요. 두 번째, 전세권자가 목적물 반환 및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에도 불구하고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담보물권이니까 목적물에 대한 임의 경매권과 경매대가로부터의 우선 변제권. 요게 있게 됩니다. 특히 우선 변제권에서는 저당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요.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목적물 임의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 세 번째가 부속물이라고요.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부착한 물건이 있어요. 전세권자 소유예요. 대표적인 게 건물 전세권자가 건물 현관에 부착한 번호키 생각하시면 번호키. 이 전세권자 소유입니다. 따라서 이 전세권자는 요거를 수거하고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서 반환해야 돼요. 지상권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용익물권자들이나 임차인 등 남의 물건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그 물건을 반환할 때 현상 그대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원래 상태로 회복해서 반환해야 돼요. 원상 회복 의무라고 합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전세권자도 목적물에 부착한 자기 물건을 수거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이때 전세권 설정자가 야, 그 번호키 떼가지 말고 팔아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이걸 전세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번호키를 떼가려고 하는 전세권자에게 아이 그 떼가지 말고 나한테 팔어.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정자가. 또 전세권자도
전세권자도 이 번호키를 떼질 않고 설정자에게 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두 개가 있어. 설정자의 팔아라 매수 청구권이 있고요. 전세권자의 사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정자가 팔아라 할 수 있는 부속물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요. 다 팔아 이렇게 돼요. 근데 전세권자가 사라 할 수 있는 부속물은 두 개만 됩니다. 두 개. 그 번호키를 설정자 동의받아 부착한 경우 하고요. 그 번호키 자체를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하고요. 두 가지만 전세권자는 나중에 설정자에게 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임대차 가면 건물, 공작물 임대차에 또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임차인만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임차인만. 임대인한테는 없고. 어쨌든 전세권에 이렇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두 종류가 있다. 그 중에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사라의 의미고 두 가지만 사라. 두 가지. 구별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전세권자는 아까 말씀드린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전세권이에요. 근데 이 전세권의 효력을 보다 보면요. 나중에 임대차라든가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하고 내용이 많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많이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전세권에는 이런 게 규정되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조문을 위주로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348페이지 전세권의 효력. 자, 양가로율의 박스 304조 1항 확인합니다. 304조 1항. 자, 오른쪽 2번에 양가로 1번 사용수익권이 있죠. 특히 두 번째 줄 전세권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을 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2번 309조 현상유지 수소의무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는 이렇게 되죠.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는이 아닙니다. 전세권자는 이렇게 됩니다. 3번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있고요. 네 번째 줄 제한이 있죠. 다섯 번째 줄에 보면 20분의 1. 여섯 번째 줄에 보면 1년 이렇게 되죠. 상린관계에 적용되고 물권적 청구권 인정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 인정된다고 그랬고요. 3번에 양가로 1번 306조 전세권 양도 담보 제공 있죠. 전전세 임대도 가능하죠. 그러나 설정행위로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 임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금지 특약은 유효합니다. 나머지는 지금 안 쳐다봅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352페이지 전세권 소멸이 있고요. 양가로 이번에 특유한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1동그라미 1번 소멸 청구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소멸 통고가 있습니다. 차이는 6달 기다려야 되는가 기다릴 필요가 없는가 그 차이죠. 소멸 청구는요.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가 전세권자에게 도달하면 바로 소멸합니다. 반면에 소멸 통고는 통고가 전세권자 등에게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달이 경과를 해야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 청구와 소멸 통고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목적물 배신 지금 안 되고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깁니다. 소멸의 효과 양가를 본 동시행관계가 있습니다. 317조. 뭐하고 뭐가 동시행관계인가를 잘 기억하세요.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과 전세권자가 목적물 인도 즉 반환과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 요걸 주고받는 게 동시행관계예요. 다시 경매권이 있고 오른쪽 316조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오른쪽 전세권자는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서 소멸했을 때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서 반환해야 되며 부속물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자가 팔아라! 그럼 팔아야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한다. 근데 이 항에 보면 전세권자도 사라 할 수 있는데 두 개만 된다.
설정자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과 세 번째 줄 그 부속물이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 두 가지. 두 가지는 전세권자도 설정자에게 사라 할 수 있게 됩니다. 조문 확인하는 거. 한 장 넘깁니다. 유익비 상환 조건 있죠. 필요비는 없다 그랬고요. 이런 것들이 전세권이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두 번 들어갖고는 무슨 권리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 계속 헷갈려요. 자, 지난주부터 봤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물권 각 한 문제씩 총 3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그랬어요. 담보물권이 문제입니다. 유치권하고 저당권 2개가 나오는데 2개 합쳐갖고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익물권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담보물권을 공부하세요. 용익물권은 3문제 한 번으로 찍어도 한 문제는 맞아요. 한 번에. 공부해가지고 다 틀리느니 찍어서 한 문제 맞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날 기분에 따라서 3번 내지 4번을 쪼로로 찍으면 한 문제 맞아. 용익물권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 열심히 하자. 자, 먼저 우리 민법에 담보라는 말이 여기저기 나오는데요. 담보 책임도 있고. 근데 담보 물권에서 말하는 담보는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거. 요걸 확보하는 거. 요게 담보입니다. 채권 우선 변제 확보. 채권 우선 변제 확보가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갑이 1월 10일 날 을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고 2월 10일 날 병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갑은 을하고 병한테 3월 10일 날 갚기로 했어요. 을한테도 3월 10일 날, 병한테도 3월 10일 날 갚기로 했어요. 변지기가 똑같죠. 자, 3월 10일이 됐습니다. 갑은 누구한테 먼저 갚아야 돼요? 을하고 병 중에서 누구한테 먼저 갚아야 돼요? 네? 아무한테나 먼저 갚으면 되죠. 을한테 먼저 갚아라는 법 없죠. 병한테 먼저 갚으라는 법 없습니다. 변제기가 똑같으면. 결국 을과 병은요. 채권이 언제 생겼는지 액수가 더 큰지와 상관없이 평등합니다. 갑은 을한테 먼저 갚아도 되고 병한테 먼저도 갚아도 됩니다. 그 말은 을이나 병은 먼저 변제받을 권리 따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평등해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들 중에는 나 저놈보다 먼저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그거를 담보라고 합니다. 그걸 담보. 그리고 이 담보제도는 사람을 통한 담보와 물건을 통한 담보가 있어요. 각각 인적 담보, 물적 담보라고 하는데 인적 담보는 우리가 흔히 하는 보증인 생각하시면 보증인. 을은 그냥 빌려줬고 병은 빌려주면서 보증인을 요구했고 갑의 친구 정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을은 나중에 보증인한테 돈 갚으라 소리 못하지만 얘는 갚으라 소리 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어찌됐건 얘보다는 먼저 받을 기회가 열려있죠. 그런 걸 인적 담보로. 반면에 물적 담보, 요게 바로 담보물권이에요. 을은 그냥 빌려줬는데 병은 물건을 요구해. 그래서 갑이 을에게 물건을 제공해. 물건.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병은 요 물건을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을보다 먼저 받아. 이런 걸 전형담보물권이고 전형담보물권.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개. 반면에 갑이 병에게 물건을 제공하고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이 물건의 소유권을 병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해. 그래서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병은 을보다 먼저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자신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런 걸 비전형 담보물권 이렇게 불러요. 요 비전형 담보물권은 객체가 부동산일 때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게 마련되어 있어요. 요 가등기 담보법에 보면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이라는 세 가지 담보물권이 나옵니다. 근데 꼭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문제에서 볼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채권자 중에는 채무자 증이 제공한 물건을 나중에 경매를 넣어서 채권을 우선 훼손하는 경우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자신 채권을 우선 훼손하는 두 가지 담보물권이 있게 됩니다. 그중에 오늘 이제 요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을은 그냥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병은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값수 101호 아파트를 담보로 요구하고 여기다가 만약에 저당권이라는 걸 갖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병은 저당권을 가지고 101호를 경매에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을보다 먼저 회수하게 됩니다. 이게 저당권의 기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병이 가지고 있는 요 2,000만 원 채권은 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권에 의하여 을의 채권보다 우선 변제가 확보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저당권 등 담보 물권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게 확보가 되어 있는 채권. 이걸 이제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담보 물권은 이 피담보 채권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죠? 병은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선 변제받는 거예요. 결국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을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이런 것들을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성질, 통유성 이렇게 불러요.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네 가지 개념 기억합니다. 첫째가 부종성이에요. 부종성은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 이게 부종성이에요. 갑이 병에게 2,000만 원을 갚으면 채권이 소멸하면서 병의 저당권도 말소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소멸합니다. 이런 걸 부종성이라고 불러요. 채권이 소멸. 수반성. 병이 돈이 필요해서 2,000만 원 채권을 팔아버리면, 그래서 채권이 정에게 이전되면 저당권도 이전됩니다.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되는 성질, 이걸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불가분성. 갑이 병에게 1,900만 원을 갚았어요. 100만 원 남았습니다. 일부 남았죠. 그러면 저당권도 100만 원어치만큼 감축되느냐? 감축되지 않습니다. 병은 나머지 1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저 101호 전부를 경매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 감축되더라도 담보물권은 감축되지 않는 성질. 담보물권자는 채권을 전부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체를 지배하는 성질. 그걸 뭐라 한다? 불가분성. 마지막으로 물상대위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 위에, 대신, 위치, 자리 잡는 성질. 갑소유 땅이 있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이 땅에 저당권을 갖고 있다. 을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에 기초하여 땅을 경매에 넣어가지고 1억을 회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땅이 수용이 돼버리고 갑이 보상금을 받는다. 이때 을
객체인 땅이 수용이 돼버리면 더 이상 그런 땅을 경매를 못 넣어요. 즉 땅으로부터는 1억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보상금에서 회수해라. 요거를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객체가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고 보험금이라든가 보상금과 같은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 이 남은 경우 그 가치 변형물 위에 대신 자리 잡는 성질 그걸 물상대위 이런 4가지 성질이 있다. 이게 원칙이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갔을 때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인정이 안 되고 근저당권은 부종성의 예외가 인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이 물상대위가 인정이 안 된다. 부종성 예외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물상대위가 뭔지 부종성이 뭔지 알아야 그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통일성 4가지가 어떤 개념인지를 일단 머릿속에 넣어달라. 됐죠? 담보물 공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전형 담보물권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유치권하고 저당권이 우리 시험범위라 했어요. 유치권부터 잠깐 봅니다. 유치권하고 저당권은요. 내용도 복잡하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순환에 뼈대를 딱 잡아놔요. 뼈대. 세부 사항은 다음으로 미루고 뼈대를 잘 잡아요. 일단 유치권에서 유치라는 말은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유치라고 합니다. 점유하면서 반환 거절. 그게 권리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이란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할 권리 이렇게 돼요. 320조 뜻을 보면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중에 유가증권은 생각하지 마시고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다음에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때 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반환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생각을 해보면 간단해요. 갑과 계약을 맺고 갑소유 건물을 건축한 건축업자을이 그 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 이 유치권이. 갑이 을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를 안 준다. 그래서 그런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유치. 이렇게 유치. 수리비 안 주면 자동차 안 돌려주죠. 그게 유치권이에요. 갑이 기르던 말이 을이 애주징지 기른 농작물을 훼손시켰어. 그래서 을에게 손해가 생겼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안 해. 그래서 을은 이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말을 유치. 이렇게. 똑같이 갑이 기르던 개한테 을이 물렸어. 치료비 받아야 되죠. 치료비를 받을 때까지 개를 유치. 이게 다 유치권. 다 유치권. 지나가다가 공사 현장에서 오한마가 떨어져 머리가 깨졌어. 오한마 주인이 와서 오한마 달라 그래. 그러면 머리 깨진 값을 줄 때까지는 오한마 못 줘. 이게 다 유치권이에요. 이렇게. 을의 입장에서 갑소유 건물, 갑소유 자동차, 갑소유 말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 건물, 자동차, 말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걸 받을 때까지 뭐 한다? 유치. 이걸 유치권이란다. 어렵지 않죠, 뜻이?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걸 유치권이란다. 특징, 당사자 약정을 통해서는 발생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생하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요게 질권이라는 권리와 첫 번째 구별되는 개념. 우리 전당포 주인도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다 맡기고 돈을 빌렸을 때 돈을 갚지 않으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안 돌려주지요. 그러니까 전당포 주인도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갖고 있는 거냐? 이렇게. 아닙니다. 그런 건 질권이라고 합니다. 왜? 그건 계약을 통해 생긴 계약. 질권은 약정, 계약을 통해 생긴. 내가 전담포 주인하고 계약을 한 거야. 돈 빌리면서. 이렇게 질권은 약정을 통해 생기고 유치권은 법률 규정을 통해 생깁니다. 법정 담보 물권인데 포기 특약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자동차 수리업자 의리, 단골인 가백에 자동차는 오늘 가져가고 수리비는 월급날 달라. 일주일 뒤에.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유치권 포기할 수 있어요.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유치권을 포기,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두 번째, 담보 물권은 특징이 목적물 경매에 넣어서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게 특징이지만 유치권은 그런 게 없어요. 우선 변제 필요 없어요, 얘는. 목적물이 경매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이란 건 뭐 경매대가부터 우선 변제 필요 없어. 그냥 내 돈 받을 때까지 죽어라 유치하는 게 본질이에요. 누가 와서 달라 그래도 내 돈 받을 때까지는 못 줘. 이게 유치권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우선 변제가 필요 없어요. 우선 변제가 필요 없으니까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되고 보험금과 같은 가치 변형물이 나왔을 때 그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없겠지.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위라는 건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걸 말하는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자체가 없으니까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물상대위성이 없어요. 세 번째. 이게 내 거야. 내 소유야. 근데 누가 뺏어가. 뺏어가면 소유권 상실해요? 안 해요? 상실하지 않죠. 누가 뺏어가더라도 나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쫓아가는 걸 추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추급. 쫓아가서 내 물건 돌려달라 할 수 있죠. 그죠? 추급표 플러스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됩니다. 보통의 물권은 그래요. 그런데 유치권은 내 점유를 떠나는 순간 유치권도 소멸하죠. 유치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점유.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좀 전에 내 물건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남이 가져가더라도 소유권은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유권에 기초해서 쫓아가가지고 추업. 내 물건 돌려줘.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유치권은 다르다. 내 점유를 떠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해. 그러니까 유치권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쫓아가서 유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추구표라는 게 없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을 소멸한다.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유치물을 반환하라 라는 청구 따위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뭐가 상실된다고? 유치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사라져요. 그래서 유치권은 사가지가 없다. 뭐가 없다고요? 사가지. 우물, 추물. 네 가지가 없습니다. 보통의 물권들 또는 담보 물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질들이 없습니다. 유치권은. 이런 게 유치권의 특징이다. 자, 세 번째. 오늘 암기해야 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5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순환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뼈대를 잡아달라.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요건이 5개가 필요한데 첫째가 타인 물건입니다. 타인 물건. 이거 당연하죠.
내 물건을 내가 점유하면서 나한테 반환을 거절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면 당연한 거예요. 자, 이때 이 타인은 꼭 채무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채무자 또는 제3자. 갑이 병소유 자동차를 빌려 타다가 갑이 고장내서 갑이 수리 맡겼어. 수리계약은 갑이 했으니 수리비 채무자는 갑이야. 근데 소유자는 병이야. 그래도 유치할 수 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달라도 유치할 수 있다. 타인이란 유치권자가 아닌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꼭 채무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요거를 물건과 채권사의 결련성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있어야 유치권이 인정되고요. 도대체 어떤 채권이 결련성이 있는가? 세 가지 오늘 기억합니다. 어떤 채권이 결련성이 있는가? 대표 요거 세 가지 기억합니다. 공사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예? 비용 상환 채권. 비용 상환 채권. 수리비라든가 즉 필요비라든가 유익비 같은 거. 목적물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 채권. 세 가지.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 채권, 목적물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 채권.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결련성이 인정되는 채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든가 권리금 반환 채권 따위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련성이 없어요. 이 결련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기 때문에 결련성이란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한 세월 보냅니다. 그러지 말고 결련성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 구별만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인정되는 것 세 가지 기억하자.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 채권,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세 가지. 대표적인 거. 됐죠? 세 번째가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요. 변제기. 당연하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줄 때까지 반환 못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변제기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돈 줄 때까지 반환 못해 그럼 안 되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네 번째가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 적법 점유. 을이 갑을 몰아내고 무단으로 폭력을 써가지고 건물을 점유. 이럴 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점유. 다섯 번째, 당사자사의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학자들이 유치권 조문을 연구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5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이 5가지 요건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렇게 외우고 나중에 살을 붙일 겁니다. 네 번째,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자의 권리와 유치권자의 의무가 나오는데 권리가 총 한 6개 정도 있고 더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게 6개고요. 의무가 2개가 있습니다. 성립요건 5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6개. 의무 2개. 외우는 거예요. 먼저 유치권은 가장 기본이 유치권이라는 게 있죠. 내 돈 줄 때까지는 반환 못해. 이게 유치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적물이 경매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도 주장이 가능하죠. 즉 그 누구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누가 와서 물건을 달라 하더라도 나 내 돈 받기 전에 못 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경락인에게는 반환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더 나아가서 경락인에게 공사대금을 내놔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합니다. 유치권과 변제청구는 별개죠. 이건 물권이고 이건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나 내 돈 받을 때까지 반환 못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경락인에게 다이렉트로 공사대금을 내놔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런데 경매권은 있어요. 원래 담보물권자들은 경매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으려고 경매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채권을 우선해서 회수하려고 경매를 넣는 거야. 그런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럼에도 경매권을 줘. 그럼 도대체 이 경매권은 왜 줬냐? 왜? 우선 변제권도 없는데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조금 쉽게 말하면 협박용 경매권입니다. 너 돈 언제까지 안 갚아? 그럼 나 경매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야, 너 우선 변제권도 없는 놈이 무슨 경매? 내 맘이지 자식아. 나 팔아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용 경매권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협박용 경매권이라고는 안 써 있겠죠. 교재에. 환가를 위한 경매죠. 환가. 팔아버리기 위한 경매.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세 번째,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요. 수리비가 100만 원. 중고 자동차 값이 100만 원. 값은 돈 수리비 안 줘요. 안 찾아가요. 그렇잖아요. 차값이 100만 원인데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으면 찾아갈까? 안 찾아가겠지. 그래서 을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목적물 가액과 채권액이 비슷한 경우, 경매 넣어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는 경우, 이럴 때 법원으로 달려가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으로 달려가서 판사님 제가 받은 수리비가 100만 원이고요. 자동차 감정평가를 거쳤더니 100만 원짜리입니다. 차라리 제가 소유권을 가져가고요. 제가 저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100만 원 퉁칠게요.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서 목적물 자체를 채권변제 충당하고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유치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라고 함으로써 결국 요 놈도 채무자에게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안 찾아가면 소유권 내가 가져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번째,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서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있고요. 임대를 하면 차임이 나오죠. 예? 월세가 나오잖아, 월세. 예, 차임. 요게 과실이고요. 요걸 유치권자가 수취하여 원본 및 이자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을이 채무자 갑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병에게 임대하여 월세를 받아가지고 그걸 뭐에 충당? 공사대금에 충당. 이런 과실주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은 막무가내로 무단으로 하면 안 됩니다. 꼭 채무자 승낙을 받아야 돼요. 이유는 유치권자의 의무 중에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도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 된다라는 의무가 있어요. 채무자 승낙 없이는. 그러니까 임대를 하려면 대여를 하려면 당연히 승낙을 받아야 되고요. 승낙을 받아 대여했으니 그 차임은 유치권자 네가 수취해라. 그 공사대금에 충당하라. 이런 권리를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 의무의 단서가 하나 있어요. 채무자 승낙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 제공을 못하는데 단 목적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 자, 목적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뭐가 있을까? 주택 건축업자가 주택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 주택을 유치하면서 거주 사용하는 것. 이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에요. 주택 같은 경우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한두 달 만에 거의 폐가 수준으로 바뀌죠. 거미줄도 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관리하는 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에요. 이렇게 주택 건축업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기초하여 그 주택을 유치하면서 플러스 거주 사용하는 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고요. 이거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승낙을 받아서 사용되어 담보제공했을 때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건 승낙 안 받았지. 이건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용 이익은 과실은 수취할 수가 없고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돼. 당연한 거예요. 즉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도 목적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권리가 있는데 이걸 해석해서 다만 이 경우에는 승낙 없이 사용했으니 그 과실을 수취할 수는 없고 사용이익은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여섯 번째, 저 말을 유치하면서 말을 매겼어. 비용 들어갔죠? 당연히 돌려달라고 해야죠. 목적물에 유치하는 비용, 요거 추가적으로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유치권자 권리예요. 유치권, 경매권, 간이 변제 충당권,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되어 담보쟁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실 수취권, 채무자의 승낙 없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권, 목적물에 유치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런 것들이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들입니다. 자, 의무 중에 하나 봤어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사용해서도 대여해서도 담보제공해서도 안 되는 의무. 그 다음에 저 말 같은 거 남의 말이죠. 그죠? 함부로 다루면 돼, 안 돼? 적어도 자기 물건하고 똑같이 관리해야 되죠. 아닙니다. 자기 물건보다 더 조심해야 돼요. 민법에는요, 조심해야 될 의무가 두 개가 있어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 의무가 있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가 있는데,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가 자기 재산에 관한 주 의무보다 훨씬 엄격해요. 더 잘 돕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을도 말을 기르고 있는데, 을이 기르는 말은 잡초도 떠넘고 그래요. 그럼 얘한테도 을이 자신 말하고 먹이는 거하고 똑같이 먹이면 되냐? 안 돼. 얘는 더 잘 먹여야 돼. 각설탕, 당근 이런 거 먹여야 돼. 예? 그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입니다. 남의 물건이니까 더 조심조심 다뤄라. 이렇게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만약에 을이 이 의무를 위반했다. 갑이 자기 말이 잘 있나 가봤더니 을이 말을 때리고 엉덩이를 불로 지지고 막 이러고 있어. 위반했죠? 그죠? 조심조심 다루라 했는데 말을 학대하고 있어. 아, 갑은 말 돌려달라.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의무가 두 개가 있고요.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말을 돌려달라.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치권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성립요건 5개, 권리 6개, 의무 2개 딱 말이에요. 마지막에 유치권 소멸 사유가 나오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 담보 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 유치권에만 있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소멸 청구한 소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을이 농작물 훼손당한 게 1,000만 원 손해가 생겼어. 1,000만 원. 그런데 저 유치하는 말은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종마야. 20억짜리야. 그러면 1,000만 원 때문에 20억짜리 말이 마구간에서 썩고 있죠. 아깝잖아. 그러니까 갑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말을 돌려달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다른 담보 얼마짜리여야 될까요? 아까 손해배상이 1,000만 원, 유치하는 말이 20억. 얼마짜리를 제공해야 될까요, 갑은? 다시. 을이 받을 돈이 1,000만 원.
을이 유치하고 있는 말이 20억. 갑은 얼마짜리 담보를 제공해야 될까요? 1,000만 원짜리, 20억짜리. 아니,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 아니, 을이 받을 돈이 1,000만 원이고 유치하고 있는 게 20억인데 갑은 1,000만 원짜리만 20억짜리가 썩고 있어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말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걷다 대고 20억짜리를 제공해? 그럼 뭔 의미가 있어? 얼마짜리? 1,000만 원짜리. 상당한 다른 담보라고 돼 있는데 이 상당한이란 유치 목적물 말 가액에 상당한 담보가 아니고 채권액에 상당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그런 담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갑은 걸 한 1,000만 원어치가 되는 담보를 가져와야 될게, 그죠? 1,000만 원짜리 가져와야 되잖아. 그런데 갑이 3천 원짜리 닭을 가져왔어. 을은 받아야 돼 이거? 안 받아도 되죠? 닥쳐. 거절할 수 있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유치권자의 동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일방적인 거예요. 하지만 상당한 담보 제공한 유치권 소멸 청구는 요 담보에 대해서만큼 을의 승낙이 필요해. 그렇잖아요. 상당하지도 않아 3천 원짜리 닭을 가져왔다면 을은 닥쳐 할 수 있어야지. 일방적인 게 아니야 이거는. 세 번째가 유치권의 뜻을 나누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소멸한다 그랬죠. 아, 간밤에 말이 도망갔네. 아침에 와서 봤더니 말이 묶어놨던 걸 풀고 도망갔어. 그럼 유치권을 소멸해요. 그런데 말이 스스로 도망간 게 아니고 갑이 몰래 와서 가져갔어. 밤에. 이거 점유 침탈이죠. 자, 점유 침탈 기억나세요? 204조 뭐라고 돼 있었어요?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했다, 유치권 소멸한다. 다만 점유 침탈당하여 상실한 경우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을 받으면 점유는 상실하지 않았던 걸로 되니까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걸로 된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점유권 할 때 요거 유치권 가서 써먹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설날 전냄새와 함께 싹 날아갔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설 때 조금이라도 보시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표정이 11월 달 처음 강의 시작할 때 그 표정들이에요. 자, 유치권은 이렇게 뼈대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특징은 쭉쭉 넘어가시고요. 367페이지. 유치권의 의 양가로 1번. 양가로 의의 동그라미 1번. 넘깁니다. 성립요건. 자, 320조 조문 1항 2항 확인하시고 양가로 1번 목적물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2번 타인물건. 두 번째 결련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양가로 2번. 자, 밑에 판례를 보면 비용상환 채권 있고요. 공사대금 채권이 있죠. 비용상환 채권, 공사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들이. 나머지 읽으면 머리 깨집니다. 결련관계에 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한 장 넘기세요. 타이틀만 보는 겁니다. 3번 채권의 변제기 도래. 4번 목적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 타이틀만 생각하세요. 넘깁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 이것만 갖고도 그 30회 문제가 풀려요. 요건 물어보는 거예요. 예제가. X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즉 요건이 아닌 거. 동그라미 1번. 갑 소유인지 아닌지 영향 미치죠. 동그라미 1번. 변제기 도래했는지. 4번 불법점인지. 5번 유치권 배제 약정이 있는지. 다 영향을 미쳐요. 그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건 5개를 외우시라고 맨날 말씀드려요. 이거 가지고 풀린 거예요. 내용 세부적인 거 몰라도 그것만 갖고도 풀려요. 요건 5개 기억하자. 오른쪽 효력, 권리. 이래 양가로번 유치할 권리. 동그라미 1번 인도 거절이라 그랬죠. 다만 동그라미 2번에 기억. 퍼렇게 되어 있는 거. 퍼렇게 되어 있는 거. 넘겨요.
경매권과 간이변제 충당권 322조 1항과 2항. 특히 2항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유치권자는 감정인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OX. 다시 한번.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유치권자는 감정인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다. X죠.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거. 미리 통지하라고 돼 있죠. 이렇게 나온 적 있죠. 유치권자는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OX. X 지체 없이가 아니야. 미리야, 미리. 자, 맨 밑에 과실주권이죠. 323조. 그리고 오른쪽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타이틀 딱딱 목차 기억하시고. 이번에 유치권자의 의무라고 324조 1항과 2항이 있고 위반 시 사망 소멸 청구가 있죠. 확인하시고 넘기세요. 유치권 소멸 사유가 쭉 나오는데 오른쪽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있죠. 동그라미 1번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소멸 청구. 동그라미 2번 다른 담보 제공에 한 유치권 소멸 청구. 마지막으로 점유의 상실 세 가지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딱 목차를 머릿속으로 좀 정리해 달라. 됐지요? 네. 좀 쉬었다가 저당권 보겠습니다.